네, 이 시간 투자의 핵심 전략으로 이어갑니다. 한국투자증권 이프렌드의 장용혁 팀장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무래도 또 이번 주의 광고는 그리스 이슈가 될 텐데 당장 오늘 밤인가요? 그리스 또 이슈와 관련해서 긴급 회담이 열리잖아요. 22일. 이 회담은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일단 지난번에 18일 날 재무장관 회담에서 답을 못 구한 다음에 바로 얘기 나온 게 그럼 22일 날 다시 얘기하자라는 그렇죠.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지난 금요일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게 합의할 생각이 없으면 새로운 회의 일정을 잡지 않았을 거다. 그래서 뭔가 지금 해결하려는 물밑 작업을 상당 부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물론 바깥에서 돌아다니고 있는 뉴스 보게 되면 채권단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 정부는 채권단의 요구를 수용하든지 아니면 디폴트를 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 골라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압박이 낮지 않죠. 그래서 22일이면은 뭐 임시 긴급 정상회담, 그리고 25, 26일 날은 원래 예정되어 있었던 EU 정상회담. 그래서 이 부분들, 그리고 오늘 저녁 때는 그리스 내부에서 임시회의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오늘 22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합의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리스가 좀 키를 맞춰볼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파국으로 흐를 가능성은 별로 없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입니다. 근데 시끄럽죠. 근데 시끄러울 수밖에 없는 게 요 표 한번 보시면 제가 지난 금요일 방송에서도 최근 3일 동안 20억 유로가 예금이 인출이 됐어요. 이거는 총 예금 금액에, 그러니까 그리스 총 예금잔액의 1.5% 수준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전일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15억 유로가 빠져나갔대요. 그래서 하루치로 따지면은 최대량이라고 합니다. 당연하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유로화 형태로 그리스 그 은행에다가 100이라는 돈을 넣어놨으면 만약에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드라크마로 돌아갔을 때 뭐 물가가 뭐 살인적으로 치솟을 테니까 그렇게 되면 절반의 가치 정도로밖에 안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드라크마 가치가 급락을 해버리겠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100이라는 유로를 넣어놨을 때 내가 지금 돈을 빼면 100이라는 유로화를 보전을 할 수가 있는데 은행에다 놔두게 되면은 반토막이 나는 상황입니다. 이거를 역으로 이용하면 유로화를 지금 현재 빼서 바깥으로 들고 있는 상태에서 드라크마로 돌아가서 반토막이 되게 되면 그때 드라크마를 뒤집어 엎으면 2배의 가치를 만들 수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계속적으로 뱅크런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로이터에서 얘기 나온 거는 이번 주에 잘하면은 그 그리스 은행 문 못 열 수도 있어요 라는 보도를 지난주에 한 상황이기 때문에 뱅크런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흘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기사 보면은 그리스 시내에서 대규모 집회가 열리고 있다. 시민들이 지금 뭐 광장으로 다 뛰어나왔다. 뭐 이런 기사들 보셨을 거예요. 이거 한번 보시죠. 그리스 국민들한테 물었어요. 어떠한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유로존에 남아야 한다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물어봤더니 그리스 국민들의 75.7%, 75%에 넘는 국민들이 그렇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당연한 거겠죠. 아무래도 살인적인 물가에 시달리고 싶은 생각이 없을 테니까요. 그러면 이런 국민들의 생각을 뒤집어 엎고 시리자 당에서 결국은 채권단의 요구를 거부를 한 상태로 브렉시트가 현실화됐다. 그렇게 되면 그 시리자 좌파연합은 유지가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정치라는 거는 국민들이 몰아준 표로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좌파 정부가 엎어질 가능성도 있죠. 그러면은 우파 정부가 올라올 가능성도 또다시 생길 거고요. 그렇게 되면 그리스가 그렉시트가 현실화된 상태에서 다시 유로존으로 들어오는 거는 불가능할 거고요. 유로존 입장에서는 그렉시트를 최악의 케이스를 남겨놓고 이번에 설사 그리스에서 기술적인 디폴트가 발생이 된다 하더라도 그리스의 디폴트가 결국 그렉시트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둘 사이가 같지는 않다. 기술적인 디폴트가 생겨도 그렉시트를 반드시 실행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라는 논리를 끌고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오늘 아침 리포트에서도 많이 그런 얘기가 나오던데 그리스 노이즈를 이용해서 저가 매수해라.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독일이 지금 제일 위험하게 생각하는 거는 유로존 체제에 대한 위협이에요. 독일이 EU 28개국의 수출 비중이 60% 정도 되고요. 나머지 수출 비중은 유로와 약세를 등에 업고 호조를 띄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브렉시트 얘기 나오고 있죠. 최근에 뭐 스페인에서도 좌파 정부 올라오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유로존에서 국가를 하나 빼는 선례를 남겼을 때 독일이 굉장히 부담스럽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임시회의로 잡고 30일까지 데드라인도 정하고 합의하려는 움직임을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니냐. 최악으로 갈 가능성은 아직은 높지 않다라는 판단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장에는 어떻게 봐야 되느냐. 네. 여기서 보는 것처럼 지난번에 122평선을 이탈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올라오긴 올라와요. 올라오긴 올라오는데 음봉으로 올라와요. 그러니까 시장이 마이너스가 나는 게 아니고 플러스가 나는데 음봉이 나요. 아침 시가가 높고 그 시가보다 더 위로 가격을 만들지 못하고 플러스 폭을 줄여서 마감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시장 탄력성이 완벽히 뭐 부활했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 상황인데 121선 이평에 대해서 지지 강도는 상당 부분 계속 높아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 그림이 오늘 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인데 6월 들어와서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외국인도 팔고, 외국인 회색이고, 이 푸른색은 기관인데, 외국인도 팔고, 기관도 팔고, 이렇게 같이 팔 때는 시장에 답이 없어요. 그러면 뭐 주가는 빠질 수밖에 없죠. 근데 최근에 보면, 외국인은 최근에 뭐 살인적인 뭐 최악의 밸류에이션, 최악의 괴리도 괴리율, 백어데이션, 제가 이런 말씀 많이 드렸죠. 네. 최근 방송에서 외국인 선물에 관련된 코멘트를 하루도 드리지 않은 날이 없는데 가장 쉽게 생각하면 외국인 선물 돌아서는 날 내가 따라 사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제일 쉬워요. 근데 지금 보게 되면 부담스러운 프로그램 매물 부분에 대해서 외국인은 뱉고 있는 거고 안 보이던 현상이 나오죠. 기관들 쪽에서 매수로 반전됐다라는 겁니다. 120일 이동평균선에서 수급의 반전이 있다. 6월 초반 양매도에서 벗어나고 있다. 외국인 선물 수급이 추가적으로 더 매도를 말하면 시장은 120일 이평선도 지키지 못하겠지만 추가적으로 뭐 하루에 4, 5천 계약 땅땅 때려내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웹더독으로 시장이 흔들렸어요. 웹더독의 시발점은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였습니다. 외국인들 선물 매도가 진정되는 시점에서 121선 이평에서의 반등이 양봉 반등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 여전히 시장이 무너진다는 쪽보다는 120일 이평의 지지 강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쪽에 무게를 두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나마 이러한 부분은 지지가 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보여지는데 외국인 선물 시장을 비롯해서 현물 쪽에서도 좀 수급이 긍정적으로 돌아서기를 기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뭐 어떻게 보면 다행이에요. 중국 증시가 오늘 쉬어가는 게 금요일장에 너무 크게 하락을 했잖아요. 네. 한 주간 보자면은 뭐 7년 만에 최악의 한 주였다고 하던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앞으로 진행될까요? 역시 되는 애는 돼요. 이 타이밍에 쉬어요. 또 휴장이 있다고 때마침 박혔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 중국 증시 투자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았을 텐데 오늘 네. 후강통이 스톱이 걸렸잖아요. 중국 증시가 그렇죠. 휴장이니까. 그래서 내일 개장인데 아무래도 금요일 날 많이 놀라셨을 겁니다. 근데 최근에 제가 중국 5,000포인트 올랐다고 좋아할 게 아니고 5,000피 갔다고 좋아할 게 아니고 이거 어떻게 조심스럽게 봐야 되는 거다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네. 이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오르는 시간을 충분히 주고 흔들리고 또 오르는 시간을 충분히 주고 흔들리고 오르는 시간을 충분히 주고 흔들리고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네. 그런데 흔들리는 그 부분이 점점 짧아지기 시작하면 어느 정도 시점서부터는 빠져 내려올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지난주에 고점 대비 15% 하락이거든요. 네. 최악의 한 주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저성장 시대잖아요. 우리 지금 성장률이 떨어져 있는 그렇죠. 저성장 시대잖아요. 이 저성장 시대에 뭐 1년에 뭐 10% 큰다. 뭐 이런 기업들, 이런 시장들 있으면은 돈은 어떻게 될까요? 저성장 시대이기 때문에 성장에 목말라 있거든요. 그래서 많이 갑니다. 많이 가다 보니까 밸류에이션을 많이 주게 돼, 주가가 올라가니까 밸류에이션을 많이 주게 되죠. 그런 대표적인 시장이 중국 증시였는데 중국 증시가 흔들리더라. 그러면 지금같이 성장률 떨어져 있는 시대에 뭐 제약바이오, 뭐 고성장이니까 점수를 많이 줬죠. 또
지금 뭐 중국인 관광객들이 들어와서 뭐 호텔에 짐을 풀고 카지노 가서 뭐 면세점 가서 화장품 사고 뭐 밥솥 사고 뭐 이런 스토리를 만들어냈었던 네. 것들. 일시적인 수요 증가로 뭐 연성장률이 뭐 50% 잡아놓고 뭐 30% 잡아놓고 뭐 이랬는데 이 실적 성장률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을 때 주가는 어떻게 될까? 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요 얘기 한번 해볼게요. 100을 버는 기업이 있어요. 제가 주로 이 예를 많이 드는데, 그리고 이 회사가 200을 벌고 300을 법니다. 그러면 이익의 증가폭은 100으로 동일해요. 그러면은 일반적인 생각으로 100 벌던 회사가 300 벌게 되면은 주가는 계속 오를 것 같죠. 근데 안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기는 성장률이 얼마예요? 100% 그렇죠. 더블이죠. 2배인 거죠. 예. 근데 여기 200에서 300 갈 때는 성장률이 얼마입니까? 50%예요. 네. 성장률이 반토막 나는 겁니다. 주가는 300 가기 전에 이미 꺾여서 빠지기 시작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시장에서 보고 있는 일부의 뭐 제약바이오니 화장품이니 이런 주식들은 계속해서 성장만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성장을 계속 얘기하려면 연평균 성장률이 뭐 30%, 40% 계속 나와야 돼요. 근데 그럴 수 있는 기업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려해야 되는 시점 아니냐. 중국 증시가 흔들렸는데 우리하고 뭔 상관이야? 라고 얘기할 게 아니고 상징성을 띠고 있는 중국 증시가 최악의 한 주를 보냈다. 그럼 이 여파가 우리 시장에도 이어질 수 있는 거 아니냐. 차트 보게 되면 60일 이평까지 단번에 왔거든요. 오늘 휴장하고 내일 개장했을 때 갭다운이면 분위기는 급냉합니다.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체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국내에서는 어떤 종목을 주목을 해야 될까요? 오늘 컨셉 보면은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것들이 더 이상 빠지지 않고 이제 지난주서부터 반등을 그렇죠. 주기 시작했죠. 근데 오늘 아침에 제가 깜짝 놀랐던 게 다 죽어가던 포스코가 4%가 오른 거예요. 아, 지금도 좋네요. 네, 지금 최악의 3%. 주식이라고 뭐 말해도 뭐 가언이 아니었던 포스코가 그렇죠. 4%가 오르더라. 그럼 이유가 뭐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야, 더 나빠질 게 없는 모양이다. 뭐 맞을 만큼 맞았나 보다. 수급표를 보니까 더 이상 공격적으로 매도가 쏟아져 나오고 있지 않더라. 라는 부분입니다. 요거 한번 보죠. EPS 증감률이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반토막 나고 그 반토막에 또 반토막 났으니 주가가 잘 굴러갈 리가 없죠. 그렇죠. 근데 이제서부터는 반전인데 반에 반토막 나 있던 거니까 그 이전에 12년도 실적을 100으로 봤으면 여긴 지금 25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럼 25에서 2015년은 50이 된다라는 거고 그러면 예전에 12년 실적에 반토막 정도 나 있는 게 정상이라는 건데 지금 포스코의 주가를 보게 되면은 지난번 고점 대비해서 뭐 3분의 1 토막만 이런 수준이거든요. 이건 좀 과하지 않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 뭐 부인할 수 없는 게 요즘 우리 이자율 얼마예요? 1.5%. 예. 기준금리 1.5% 시대에 배당 수익률 3.5%를 말할 수 있는 기업이 있다? 이거는 성장률과는 또 다른 개념입니다. 주가가 이미 많이 빠져 있고 기준금리 2배의 배당 수익률을 얻을 수가 있으면 더 나빠질 수 없는 국면에 온 것도 사실 아니냐라는 부분이고 이 그림도 한번 보게 되면 돈을 이 앞에서 이거 한번 보죠. 지금 영업이익률로 봐도 그렇고 ROE 자기자본 이익률로 3%밖에 못 벌어요. 그러면은 분명히 저성장 시대의 컨셉이 맞지 않는 거거든요. 저성장 시대에서는 고성장하는 기업들한테 자꾸 밸류에이션을 더 주고 싶어하는 게 네. 사실인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보는 것처럼 북밸류 대비 반토막, 뭐 0.4배, 뭐 이런 수준까지 떨어져 있어요. 금융 위기 때도 0.7배는 버텼는데 지금 0.4배 수준까지 왔다라는 거예요. 그럼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최고의 안 좋은 주식, 최악의 주식이죠. 그런데 더 뭘로 밀까라는 부분을 생각해 보면 뭐 안 좋잖아. 안 좋으니까 싸잖아요. 이런 논리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단계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 여기서도 보는 것처럼 배당 수익률 기준으로 봤을 때는 3%까지 치고 올라왔다. 네. 그러면 현재 기준금리하고는 굉장히 많은 격차가 벌어져 있다. 이런 컨셉이 오늘 포스코의 양봉을 만들 거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포스코 한번 소개해 봤습니다. 네. 그동안 또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또 배당이라도 받아서 다행이다 싶을 거예요. 포스코. 지금 정도에는 또 관심을 많이 갖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포스코 또 관심 종목으로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이프랜드의 장용혁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